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지옥 같은 고생길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옥을 만든 건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었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을지라도 그때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도 참아왔던 거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좋은 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점점 더 깊은 고생의 늪으로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저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혼 생활이라는 건 결국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노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남편놈 때문에 하루하루 지쳐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사건을 계기로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탈출에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죠. 남편은 그 나이를 먹도록 여전히 시어머니 품 안의 자식이었고 본인처럼 본인의 아들을 챙기지 못하는 저를 항상 눈의 가시처럼 싫어하셨거든요. 어쩌면 처음부터 지금의 이 순간이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있는 한 남편과 저는 언제가 되었던 간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요. 다만 그건 시간 문제였을 뿐이었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혼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포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새삼 매일같이 깨닫고 있어요.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금 깨닫게 된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었죠. 제가 했던 그 노력들이 전부 다 시간 낭비였구나 싶은 후회가 남아있거든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이야기가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제 대학교 동기의 친한 오빠였습니다. 말하자면 친구의 친구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죠. 그 오빠는 친구와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면서 저와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 제가 사는 자취방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 자연스럽게 셋이서 만나는 일이 부쩍 많았었고 그러면서 호감을 키워가는 사이로 발전해 있었죠. 다만 저는 전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를 하고 헤어진 탓에 아직 누군가와 만난다는 게 조금 어색한 때였어요. 그래서 오빠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고요. 제 생일날 그 오빠가 불쑥 꽃다발을 사들고 집 앞으로 와서 고백을 해오기 전까지는요.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말을 못했어. 나 너랑 만나고 싶어, 윤경아. 아, 아.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백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그 많은 순간들을 다 흘려보내길래 이제는 저를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고백을 받게 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러자 제 얼굴을 본 그 오빠가 황급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부담스럽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니요. 저도 좋아요. 정말이야? 그때 다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튀어나갔던 말은
사실은 저도 몰랐던 저의 본심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너무 크게 말한 것 같아서 당황하고 있는 사이 그 오빠는 활짝 웃으면서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빠, 나 이번 주 토요일에는 친구 청첩장 받으러 가야 해서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일요일에 만날까? 아니, 토요일에도 보고 일요일에도 보면 되지. 근데 모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오빠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 좀 기다리면 어때? 너 기다리는 것도 내 낙인데. 다른 누군가와 하는 연애가 너무 오랜만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던 저를 남자친구는 그저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 좋다고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새로 배웠다고 할 정도로요. 저의 이전 연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가 그저 편한 친구 사이처럼 변해갔었거든요. 사랑보다는 우정이나 의리가 훨씬 더 깊어진 것만 같은 사이였었죠.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낯설고도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그 뒤로 3년을 더 연애했고 마침내 저희는 그 연애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네,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저는 아직도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 선명한데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기분을 느낀다던데 저조차도 제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도 정신없이 흘러가서 그걸 실감할 새도 없었죠. 오빠, 우리 이제 청첩장 디자인 골라야 해. 또 골라야 한다고? 그런 건 그냥 아무거나 대충 선택하면 안 돼? 안 돼. 이것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디자인 고르고 나면 우리 청첩장에 들어갈 문구도 새로 수정해야 하고. 와, 너무 힘들다 진짜. 내가 살면서 평생 내린 결정보다 요 몇 달 사이에 내린 결정이 더 많을 것 같아.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식 2번 하기 싫어서라도 재혼은 못하겠다고 하잖아. 어찌나 준비할 게 많고 선택해야 하는 것들은 더 많은지.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평일에 퇴근하고 남은 시간마다 틈틈이 결혼식을 준비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희보다 앞서서 결혼을 했던 그 모든 지인들이 다 존경스러워지기까지 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단 한 번도 싸우거나 트러블이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가 내리는 결정을 거의 다 전적으로 존중해주는 편이었거든요. 딱히 본인의 취향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었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신랑 신부 2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취향이 있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까탈을 부릴 때가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게 결혼식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지도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하와이로 정했고 결혼식장도 제가 원했던 컨셉의 웨딩홀이 있는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결혼반지 디자인도 혼수로 들어갈 가구 디자인도 필요한 가전들도 거의 대개가 저의 결정대로 이루어졌고요. 남자친구는 좋다 아니다 정도로만 의사표현을 하는 편이었는데 정말로 본인이 별로인 것이 아니라면 그냥 다 좋다고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대신에 저도 그런 남자친구의 입에서 아니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선택하지 않기로 했고요. 친구들 말로는 결혼 생활의 또 다른 복병이 양가 부모님들이라고들 하더라고요. 2사람이야 결혼할 정도쯤 되면 서로를 이미 알 만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싸웠다가도 금방 화해할 수 있지만 그 가족들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우리 언니도 결국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잖냐. 형부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도. 왜? 시댁 때문에? 어, 결혼하기 전부터 원래 사이가 안 좋았거든.
혼수로 이걸 가져와라 저걸 가져와라부터 시작해서 뭐 가진 돈이 얼마가 있네 없네. 이미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다퉈가지고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어. 진짜? 그 상태로 결혼을 한 것도 신기하네? 말도 마. 결혼 엎을까 여러 번 고민했다니까. 그때 엎었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혼하는 것보다는 파혼하는 게 100번 낫지. 그냥 딱 봐도 고생길이 훤했다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예비시댁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남자친구 예비 시어머니가 엄청 챙기는 스타일이라면서? 외아들이라고 했나? 외아들은 아니고 위로 4살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 더 있대. 그런데 아들만 엄청 좋아하시나 봐. 누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 야, 그게 외아들인 것보다 더 안 좋은 징조 아니야? 아들만 좋아하는 엄마라니 뭔가 쎄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저도 비슷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뵈었던 적은 없었지만 저희 집이랑은 정말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저희 집은 제 밑으로 남동생이 2명 더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 딸 차별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부모님이 저희를 공평하게 대하셨어요. 아마 오히려 제 동생들이 더 섭섭하다고 느꼈으면 느꼈지 그게 저는 아니었죠. 저희 집은 부모님이 제사도 아들, 딸 상관없이 셋 중에 형편이 더 되는 사람이 모시면 되는 것이고 유산도 셋이 모두 공평하게 분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들이라서 집을 더 해가고 딸이라서 뭘 덜 해가고 이런 것 없이 마찬가지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네는 저희와는 정반대더라고요. 누나가 조금 서운하기는 했을 거야. 누나가 대학 갔을 때는 어머니가 생활비 같은 거 일체 안 주셨었거든. 진짜 딱 학비만 대주셨어. 그래서 누나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했었어. 그런데 오빠는 받았어? 나는 학비에 생활비에 용돈까지 주셨지. 고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공부만 하라고. 물론 내가 따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아르바이트해서 더 벌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부족하게 해주신 건 아니었어. 와, 내가 누나였으면 진짜 서운했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누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 뭐 사실 나도 눈치가 있는데 굳이 내 입으로 그걸 누나한테 이야기하겠어? 그런데 영원한 비밀 같은 건 없잖아. 나중에 결국 들켜서 난리가 났었지 뭐. 남자친구는 그저 옛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라면서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는 저는 정말이지 벙찌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이것 외에도 저를 당황하게 했던 이야기들은 많았습니다. 뭐 정확한 가족사야 제가 모르는 것이고 집집마다 집안 분위기가 다 다른 것은 당연했지만 적어도 이것만 확실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정말로 아들을 아끼신다는 사실이요. 앞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결국 저는 조금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예비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는 조금 많이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내 친구들은 벌써 다들 며느리를 몇 명씩이나 봐서 나만 며느리가 없었거든. 며느리랑 같이 카페도 가고 쇼핑도 간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러셨어요? 앞으로 저랑 같이 쇼핑도 가시고 놀러도 가세요, 어머님. 어쩌면 이렇게 말도 예쁘고 다정하게 할까. 진욱이 누나도 있기는 하지만 걔는 먼저 간 제 아빠 닮아서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누나는 츤데레라서 그래요. 속은 안 그런데 표현은 못하는 거라니까. 예,
그게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거야. 딱 너희 아버지 닮은 거라니까. 속으로는 아무리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뭐라니? 겉으로 표현을 해줘야 알지. 그래서 나는 윤경 씨처럼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좋더라.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남자친구의 누나와 예비 시어머니의 사이가 어떤지는 대충 짐작이 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소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죠.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제가 부담스럽겠다면서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농담처럼 되물을 정도였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다행이다 싶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물론 저한테 뭔가 말실수를 하시거나 듣기에 기분 나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도 어쩐지 뭔가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뭔지 아실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받았던 저의 느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됐었던 저의 촉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었지만요. 아무튼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서류상으로도 이름을 올린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보, 거실에 청소기 좀 돌려. 계속 환기시켰더니 먼지가 너무 많아. 알았어. 근데 여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 나도 아직까지 부를 때마다 어색하기는 해. 이상한데 너무 좋은 그런 거 알지? 마음이 막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그런 거. 근데 약간 좀 오글거리지 않아? 난 아닌데. 전혀 안 그런데. 여보라고 한 번 더 말해봐. 어? 이제는 공식적으로 저의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여전히 제 껌딱지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시작했던 저희의 신혼생활은 남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일찌감치 결혼했던 주변 지인들에게서 신혼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각오도 되어 있었죠. 어차피 결혼도 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공동생활이었으니까요. 저에게 결혼이란 내가 정말 아끼고 마찬가지로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룸메이트를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 기간이 평생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룸메이트와는 조금 다른 점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함께 키워나가야 할 아이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 남편은 저의 훌륭한 룸메이트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출근하고 시간이 맞으면 함께 퇴근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하러 나가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주말에는 같이 청소를 하는 사이였어요. 나이 30을 훌쩍 넘긴 성인 2명이 각자의 집에서 살다가 만나서 한 집에 사는 것이니 당연히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한은 저는 제 룸메이트와 함께 평생을 웃으면서 잘 지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싸우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저희의 결혼 생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결혼의 당사자인 저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희 요즘 아침은 먹고 다니니? 아니요.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서요. 오빠도 요즘에는 안 먹는다고 하고요. 무슨 소리야? 진욱이는 어려서부터 무조건 아침을 먹고 나가야 기운이 나는 애였는데. 너 그 바쁜 고3 때도 하루에 4-5시간 자고 졸면서도 아침밥은 꼭꼭 먹고 다녔었잖니. 그건 어릴 때니까 그렇죠. 요즘은 아침에 그렇게 먹으려면 입맛이 없어요. 맛없다고 안 먹으면 더 입맛이 없어지는 법이야. 사람한테 아침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거르고 말이야.
윤경이 네가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줘라. 시어머니는 아침을 안 먹고 다닌다는 저희의 말에, 정확하게는 본인의 아들이 아침밥을 못 먹고 다닌다는 말에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결혼을 한 지 한 달이 지날 때쯤 제가 들었던 시어머니의 첫 번째 주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뜨악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시어머니가 남편 아침밥을 그렇게 집착한다는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알겠다고 웃으면서 넘겼었죠. 어차피 결혼 생활은 남편과 제가 하는 거고 저희끼리만 합의가 된다면 아침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직접 감시를 하러 오실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주문을 접수하고 났더니 그 뒤로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쥐누기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이는 거 아니야? 배달 음식 요즘도 많이 먹니? 요즘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윤경이 네가 남편 살 안 찌도록 식단 좀 신경 써라. 나는 결혼하고 살 빠지는 남편들 보는 것도 그렇지만 결혼해서 돼지처럼 살찌는 게 더 보기가 그렇더라. 남들은 와이프가 맛있는 걸 해줘서 그렇다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그게 아니더라고. 둘이서 맨날 야식 먹고 요리하기 싫다고 몸에 안 좋은 음식 시켜 먹고 주말마다 외식하러 나가고 죄다 그래서 살찌는 거였어. 저희 배달 음식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어머님.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그리고 진욱이 셔츠도 좀 제대로 다려줘야겠다. 여기 접은 자국이 너무 심하네. 남편이 이러고 밖에 나다니면 오히려 와이프가 욕먹는 거야.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신가 보다 싶어서 듣고 넘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었죠. 얼굴을 볼 때마다 저에게 온갖 걸로 다 잔소리를 하시는데 점점 딱 미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시댁에 가는 일이 스트레스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시댁에 가기 전에는 괜히 남편 옷도 괜찮은 걸로 바꿔 입으라고 말을 하고 또 트집 잡힐 게 없나 싶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또 뭐 때문에 한 소리를 하실지 참...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대충 대답만 내내 하면 될걸. 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돼? 그리고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시니까 그렇지.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이고, 알았어. 내가 또 말실수했네. 근데 어머니 저러시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남편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참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 저렇게 태평한 소리나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어떨 때는 남편처럼 눈치가 없는 게 복이겠구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 반대인 편이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수처럼 날아와서 가슴에 와서 박혔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의 눈에 차지는 않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저를 답답해하다가 아예 저희 집으로 직접 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남편 밥을 차려놓고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그런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무슨 폭탄 맞은 것도 아니고. 너희 평소에도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거였니? 남들 볼까 부끄럽지도 않아? 저번 주부터 계속 야근하느라 많이 바빠서요. 치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이니?
아유, 내가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를 보자마자 제가 옷을 벗기도 전에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이 손님을 맞을 상황이 아닌 것은 사실이었어요. 요즘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바람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서 청소기나 겨우 한번 돌리고 자는 게 전부였거든요. 사실 저는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집을 어지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지른 건 다 남편이 한 것이었죠. 남편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집안일을 혼자 알아서 하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제가 하라고 시키는 건 잘하는 편이어서 지금까지는 봐줄만 했지만 제가 일을 시키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답이 없었어요. 당신이 일찍 왔으면 집 좀 치우지 그랬어. 어? 좀 쉬다가 치우려고 했지. 결국 저는 그런 시어머니 뒤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사는 집인데 솔직히 왜 저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거든요. 거기다 저희가 초대한 손님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약속도 없이 불쑥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듣기 불편했고요. 다음부터는 어머님 오시기 전에 당신이 집 좀 치워놔? 요즘 나보다 매일 일찍 퇴근했잖아. 알았어. 너는 내가 한 소리 했다고 지금 네 남편 잡고 있는 거니? 어머님, 같이 사는 집인데 같이 치우는 게 맞죠.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시간적으로 여유되는 사람이 먼저 치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다 오빠는 제가 안 시키면 혼자서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서요.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둬야 해요. 저는 최대한 이 분위기를 좋게 풀어보고자 부드러운 어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일부러 당신 앞에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걸로 보인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저를 한참을 노려보시더니 이내 화제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이게 뭐냐?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진욱이 밥 하나는 제대로 해먹이는 게 네 일 아니니? 어떻게 된 게 냉장고에 먹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애가 맨날 인스턴트니 뭐니 몸에 안 좋은 것만 사 먹고 살만 찌지.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놈의 밥 이야기는 왜 매번 빠지지를 않는지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제가 저 사람보다 항상 먼저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있어요. 시간 여유 될 때야 휴장도 보고 요리도 해먹고 하지만 지금처럼 바쁠 때는 각자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직접 반찬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제가 없는 동안 남편 밥을 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시댁에서 편도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멀면 멀고 가까우면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리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남편이 자취할 때도 시어머니가 매번 들러서 일일이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를 바라신 거고요. 제가 없을 때 오셔서 밥만 챙기시면 그러려니 할 텐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점점 살림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옷장을 정리한다면서 제 옷이랑 남편 옷 위치를 다 바꿔놓고 다른 가구들도 날마다 위치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머님 오시는 거 불편하니까 이제 오지 마시라고 하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어머니가 우리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건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구며 옷이며 물건들 배치까지 싹 다 바꿔놓으시는데 이게 어머님 집이야, 우리 집이야? 당신은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도와주시는 게 맞아? 아우, 알았어. 그만 오시라고 할게. 어머니가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식사도 차려주시니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시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겠죠. 제 속이 타들어가는 줄은 모르고요. 결국 남편은 입이 대빨이 나온 채로 시댁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뭘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의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결국 저는 시댁과는 거의 명절에만 오가는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고요. 사이는 멀어졌지만 저는 비로소 스트레스 없는 일상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는 우리 집이니 우리 두 사람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남편을 몇 번이나 설득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야 좀 평온한 일상을 보내볼까 하던 찰나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생활비를 안 줘? 나 회사에 급하게 넣어야 할 돈이 있어. 금방 줄게. 며칠 전에 내려고 했던 관리비는 냈어? 미안.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이따가 당신이 좀 내. 최근 들어 남편이 자꾸 안 하던 행동을 한다 싶더라고요. 잘 잊어버리기는 해도 평소에 제가 시키는 건 꼬박꼬박 챙겨서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관리비며 공과금이며 이체를 해야 하는 것을 매번 잊어버렸다면서 두 번, 세 번 체크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 몇 번을 시키다 제가 하는 게 일상이 됐고요. 심지어 저희는 반반 생활비를 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번 달부터 남편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나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일은 무슨... 하지만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남편은 아무 일이 없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면 다행이다 싶어서 저는 자세히 캐묻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믿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또 받았단 말이야? 나한테 말도 없이? 아니, 그때는 정말 확실해 보였거든. 일단 급한 불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대출 받아서 넣은 돈을 전부 다 날렸다고? 알고 보니 남편의 사업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반년 전부터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적자가 누적되면서 있던 직원들 월급까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노동부에서 고발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더더구나 그 시작은 제가 말렸던 사업 확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가장 미치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내가 무리하게 일 벌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었잖아. 몇 번을 말했잖아. 당신도 알겠다면서.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거래처 부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진짜. 신혼 초 나름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싶었을 때 남편은 더 큰 돈을 벌 욕심에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늘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고요. 그동안 남편이 하겠다는 일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지만 그때만큼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돌아올 리스크가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생각 같은 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지금처럼만 작게 운영을 하자고 남편을 간곡하게 설득했어요. 남편도 그때는 제 말에 동의하는 듯 했고요. 그런데 앞에서만 그런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아 버린 일이 망하자 그 빚을 수습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냈고 그 이자를 갚으려고 또 다른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래처에서 부도까지 나는 바람에 받아야 할 대금마저도 받지를 못했고요. 결국 대출이자 연체 연락이 오고 가압류 통보가 오고 나서야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실토를 한 것도 이쯤이었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막하다는 게 아마 이럴 때 쓰는 말인 듯 싶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는 망하다 못해 빚방석에 오른 거지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저희는 가장 먼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일단 빚을 일부라도 갚으려면 이거라도 해야 했거든요. 아파트를 팔고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말이 거실이었지 부엌 겸용으로 쓰는 손바닥만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방은 딱 하나인 셈이었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얻었던 자취방이 딱 이 정도 크기의 이런 구조였는데 마치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원래 집에 있던 가구며 가전들을 다 놓을 공간도 없어 대부분 헐값에 처분을 하고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손바닥만한 집에 누워있자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 부부의 목표는 오로지 빚을 갚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야근 수당을 받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태반이었어요. 임 과장님,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 안 드세요? 괜찮아요. 일이 좀 많아서요. 먼저 퇴근하세요. 아,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전시회 가실래요? 저 티켓 3장 생겼는데. 어쩌죠? 저 주말에는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도 고마워요. 저는 퇴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일부러 오래 걸리는 일을 떠맡아 했고 심지어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회사를 나가지 않는 날에는 외주 아르바이트로 부업을 뛰었고요. 한 달에 하루 이틀 쉬면 겨우 다행인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까마득한 대출금을 갚으려면 뼈를 갈아서라도 뛰어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오늘 언제 들어와? 몰라. 이따 콜 들어오는 거 봐서 연락할게.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 당신 내일 면접 보러 가야 하잖아. 알았어. 그 이후로 남편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리운전과 함께 병행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배달 쪽이 더 수입이 괜찮아서 아예 이쪽 일만 하고 있었고요. 물론 남편도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이 추위에 밖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배달 일은 부업에 불과했으니 이제라도 4대 보험이 나오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적은 돈이나마 벌기를 원했습니다. 배달 일은 주말에 하더라도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제 닭달에 못 이겨 취직을 하려는 척만 하고는 뒤에서는 틈만 나면 다시 사업을 할 궁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진짜? 면접 보러 안 갔다면서. 안 갔어. 나 거기 별로 안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어디를 가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야? 일단 거기라도 들어가서 일하면서 다른 곳에 면접 보면 되잖아. 아, 그냥 가기 싫다고.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제가 힘들게 소개를 시켜준 자리도 면접을 보러 안 갔다지 뭐예요. 그 자리를 얻어다 주려고 제가 지인들에게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면접장에 가지조차 않았다니 진짜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지 마. 다시 사업할 생각 꿈도 꾸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지금 잔소리 안 하게 생겼어? 남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은 친구한테 누가 돈을 빌려줘? 당신한테 돈 빌려줄 사람도 없지만 자꾸 이러면 욕까지 먹는다고. 아이씨,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서 자꾸 사업할 궁리에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남편과 저는 거의 매일을 부딪히며 싸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단계였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남편만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이야기는 달랐겠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닌 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끓는 불에 기름까지 퍼붓는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죠. 어머님, 웬일이세요? 웬일? 지금 웬일이라는 소리가 나오니?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된 게 다 너 때문인데? 그날도 야근을 하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동안 연락을 끊다시피 했던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하셨죠. 알고 보니 누구한테 들었는지 남편이 야위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쑥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그래서 이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다는 건 시댁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아들 탓이 아니라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보기 좋게 살이 올랐던 애가 대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얼굴이 이 모양이 됐어. 얘가 이 꼴이 될 때까지 넌 대체 집에서 뭘 한 거야? 어머님 아들이 사고친 빚 갚으려고 저도 같이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는 시어머니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왔다고 오히려 기세등등 하더라고요. 그동안 찍소리 한번 못하고 살았던 게 억울했던 모양인지 시어머니 뒤에 붙어서 아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이면 남편 운수까지 잡아먹는다더니 그 말이 딱 맞지. 그렇지 않고서야 너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왜 이 모양이 됐겠어? 그게 지금 제 탓이란 말씀이세요? 누구는 남편 내조를 잘해서 대통령도 만든다는데 내가 대통령을 바라기를 했어. 대단한 출세를 바라기를 했어. 그저 네 남편 밥 좀 제대로 차려서 먹이고 옷 좀 반듯하게 다려 입히고 집에서는 마음 좀 편하게 해주라는 거. 그거 하나를 못해서 지금 이 꼴을 만들어?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다 저라는 듯이 악다구니를 질러대며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시댁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겠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말릴 새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떠난 빈집에서 저는 문득 현관을 엉망으로 굴러다니는 남편의 신발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자정이 다가올 무렵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와? 안 들어가. 거기 가봤자 밥도 안 챙겨줄 거고 하루 종일 또 잔소리만 할 거 아니야. 여기 있으니까 어머니가 밥도 차려주시고 편하고 좋아. 나 여기서 좀 더 있을 거야. 그래. 그럼 평생 거기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려온 대답을 듣고 나니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이었죠. 며칠 후 시댁에는 이혼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 놈이 기겁을 하고 집으로 뛰어들어왔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세수도 제대로 못한 채로요. 이거 뭐야? 눈 있으면 봤을 거 아니야. 이혼하자고. 당신은 협의할 생각 없지? 그럼 소송으로 가. 야, 무슨 이혼을... 누가 이혼을 이렇게 해? 남들도 다들 이렇게 이혼해. 겨우 이런 걸로 이렇게.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는 제 얼굴을 본 순간 그 인간은 드디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래, 윤경아. 나 어머니 집에 간 것 때문에 이러는 거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그것 때문이 아니야. 아니, 그것 때문도 맞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 그럼 뭔데? 도대체 왜 이러는데? 나 사업 망했다고 했을 때도 당신 이혼하자는 소리는 안 했었잖아. 당신이 사업 망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 물론 내 말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 벌이다가 이렇게 된 거 화가 났지만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될 위험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다음 당신의 태도야. 저는 그간 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행동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에게 이미 우리한테 대화가 필요했던 시간은 지나가 버렸다고 대답했고요. 내가 당신이 필요했던 순간에 당신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때 우리 결혼은 이미 끝이 난 거야. 내가 잘할게. 내가 이제라도 잘할게, 윤경아. 그래도 내가 남은 정이라고 당신을 붙잡고 있었는데 다행히 당신 어머니가 그 미련도 해결해 주시더라. 당신 어머니 덕분에 내 눈앞에서 당신을 싹 치우고 나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더라고. 남편이 스스로 만든 그 지옥에 같이 말려 들어가 저까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구원해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현실을 직시할 겨를도 없었겠죠. 저는 남편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뛰어와서 저를 붙들고 눈물 콧물 다 쏟아냈지만 이 상황을 돌이킬 이유가 저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덕분에 남편의 남은 부채는 다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도 남편 개인 명의의 사업이었고 사업 대출도 전부 다 남편의 명의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저 몰래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갚아줄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부라는 이유로, 사랑했다는 이유로 제가 기꺼이 그 빚을 함께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을 했어도 애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묵묵히 참아왔던 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사랑이 끝나는 건 정말 한순간의 일이더라고요.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부부로 살면서 그 사랑을 지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아들의 빚을 갚아주려고 결국 시어머니도 시댁집을 팔았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사를 갔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고요. 이혼 판결이 나기 직전까지 남편은 한동안 저에게 날마다 연락을 하더니 이제는 포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더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은 모양이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